그 전화는 6년 만에 첫 번째 소식이었다. 비서실장의 낮고 메마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창밖을 응시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 하늘 아래 펼쳐져 있었다. 찾았다. 그 한마디가 6년간 굳어있던 그의 심장을 차갑게 찔렀다. 그는 대답 대신 천천히 손목시계를 풀었다. 오늘은 그의 외아들 강진우의 6번째 제삿날이었다. 최고급 향나무로 깎아 만든 제사상 위에는 진우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음식에서도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이 거대한 저택 전체가 6년 전 그날 이후로 차갑게 식어버렸다. 강 회장은 제사상 앞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 대신 잘 벼려진 분노만이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강 회장이 아들을 잃은 충격으로 냉혹해졌다고 수군댔다. 틀린 말이었다. 그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배신 때문에 무너진 것이었다. 6년 전 그날, 그의 세상은 두 조각이 났다. 하나는 아들의 교통사고 소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며느리 서연의 실종이었다. 진우의 차가 절벽 아래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부서진 채 발견되던 바로 그 시각. 회사의 금고가 텅 비어 있었다. 거액의 현금과 기밀 서류, 그리고 그 금고를 열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 그의 며느리 박서연. 그녀는 하필이면 진우의 직속 부하이자 강 회장이 눈여겨보던 젊은 이사 차태호와 함께 사라졌다. 모든 증거는 명확했다. 며느리가 남편의 부하와 눈이 맞아 공금을 횡령해 달아났고 그 충격으로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로 죽었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강 회장은 지난 6년간 매일 밤 그 시나리오를 되뇌었다. 증오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였다. 그 증오가 없었다면 그는 진작에 무너졌을 것이다. 그는 며느리의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의 사진을 불태우고 집안의 모든 물건을 치웠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그녀를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감히 자신의 아들을 배신하고 자신의 돈을 훔친 대가로 얼마나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비서실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강원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신분도 세탁하고 이름도 바꾼 채 살고 있었습니다. 어촌 마을이라. 강 회장의 입꼬리가 비죽 올라갔다. 수십억을 들고 달아난 여자의 종착역치고는 꽤나 초라했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제사상에 놓인 아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진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진우야. 그는 낮게 읊조렸다. 아비가 내 원수를 찾았다. 그는 향을 피워 올리는 대신 걸어나와 외투를 집어들었다. 제사를 지내야 할 상주는 지금 6년 묵은 복수를 하러 가야 했다. 차에 오르는 그의 등 뒤로 값비싼 향냄새 대신 차가운 10월의 바람이 불었다. 서울에서 그 어촌 마을까지는 꼬박 4시간이 걸렸다. 강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6년 전의 기억들로 가득 찼다. 박서연, 고아 출신에 가진 것 하나 없던 여자. 진우가 사랑한다며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을 때 그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이 좋다면 그걸로 좋겠다. 그녀는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재무 일부를 맡길 만큼 그녀를 믿었다. 그것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다. 차태호. 그 역시 고아원 출신이었지만 비상한 머리와 성실함으로
강 회장의 눈에 든 인재였다. 그는 진우에게 부족했던 냉철함을 가지고 있었다. 강 회장은 그를 진우의 오른팔로 삼았다. 결과적으로 그는 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칼이 되었지만 차가 거친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익숙한 아스팔트 냄새 대신 짠 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다. 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바다를 좋아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요한 바다의 그 속내가 싫었다. 차가 멈췄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저 집입니다, 회장님. 그의 눈앞에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의 집 한 채가 있었다. 집 앞에는 찢어진 그물들이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비릿한 생선 냄새가 진동했다. 강 회장은 최고급 구두가 흙바닥에 더럽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그 집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본 것은 낡은 평상에 앉아 무표정하게 그물을 깁고 있는 한 여자였다. 6년의 세월은 그녀에게서 모든 빛을 앗아간 듯했다. 윤기 흐르던 머리카락은 푸석했고 고왔던 손은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녀의 모든 신경은 오직 그물을 깁는 손끝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강 회장은 그 평온한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다. 감히 내 아들을 죽여놓고 저렇게 평화롭게 숨을 쉬고 있다니. 그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녀의 앞에 섰다. 그제야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을 느낀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그물코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오랜만이구나, 아가. 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6년 동안 이런 곳에 숨어 있으면서 내 돈으로 그놈과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졌다. 회장님, 그게... 아니, 서연이 겨우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아니라니, 내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강 회장이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던 순간이었다. 안 돼요. 작은 아이 하나가 집 안에서 뛰어나와 서연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다.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자신을 노려보는 작은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6살이나 되었을까.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얼굴은, 그 눈은, 강 회장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엄마를 지키겠다는 듯 그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 얼굴은 30년 전 자신이 앨범에서 보았던 아들 강준우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았다.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강 회장의 굳건했던 세상이 그 작은 아이의 눈동자 안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아이가 소리쳤다. 우리 엄마 때리지 마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에요. 강 회장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시간의 흐름이 잠시 멈춘 듯 했다. 그의 모든 분노와 6년간 쌓아 올린 증오가 자신을 올려다보는 그 작은 얼굴 앞에서 힘을 잃고 흩어졌다. 아이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지만 엄마를 지키기 위해 작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당돌한 눈빛, 오똑한 코, 꾹 담은 입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강진우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아이의 외침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아이를 잡아채 자신의 등 뒤로 숨겼다. 그녀의 몸이 공포로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민준아, 어서 방에 들어가. 얼른.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옷자락을 붙잡은 채 낯선 침입자를 경계하며 움직이지 않았다. 강 회장은 천천히 허공에 멈췄던 손을 내렸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창백한 얼굴을 지나 그녀 뒤에 숨어 자신을 쏘아보는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끓어오르던 분노는 차갑게 식었고 그 자리를 거대하고 혼란스러운 의문이 채웠다. 저 아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다. 지난 6년간 매일 밤 꿈에서 이 순간을 반복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머릿속이 하얘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아들입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잖나. 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뒷걸음질 쳤다. 저 아이의 아비가 차태호냐? 그 이름이 강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녀는 6년 전 죽은 남편과 한 약속을 지켜야 했다. 그 약속은 그녀의 명예와 진실을 맞바꾸는 것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강 회장은 긍정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는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실소인지 탄식인지 모를 숨을 내뱉었다. 차태호를, 그놈을 그토록 닮았단 말이냐. 내 아들과는 단 한 구석도 닮지 않고 그의 말은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처럼 들렸다. 그의 눈이 서연의 초라한 행색을 다시 훑었다. 낡고 해진 스웨터, 거친 손, 생기 없는 눈, 내 돈 수십억을 들고 도망친 여자가 고작 이런 생선 비린내 나는 곳에서 이 아이와 함께 이게 네가 선택한 행복이냐. 그의 목소리에는 경멸보다 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귀를 두 손으로 막았다. 제발 가주세요. 회장님, 저희 그냥 살게 내버려 두세요. 내 그녀의 목소리가 애원으로 갈라졌다. 6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다. 다 잊으신 줄 알았어요. 제발 이 아이를 봐서라도 잊어. 강 회장이 되물었다. 내가 내 아들을 잃었는데 어떻게 잊어? 그는 다시 아이를 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그를 경계하고 있었다. 강 회장은 비서에게 고갯짓했다. 채 가서 기다려. 비서는 망설이다가 회장의 얼음장 같은 눈빛에 조용히 물러났다. 이제 이 좁은 마당에는 세 사람만 남았다. 강 회장은 다시 서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해야 했다. 내 돈은 어디에 뒀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요. 다 썼어요. 거짓말. 그 큰 돈을 이런 누추한 곳에서 다 썼다고. 그놈은 어디 있나? 차태호는. 서연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그녀는 아이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눈물이 고였다. 죽었어요. 태호 씨? 죽었어요. 일하다가 사고로. 오래전 일이에요. 강 회장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됐다. 차태호가 죽었다고 복수의 대상 중 하나가 이미 사라졌다는 허망함과 함께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모든 것이 꼬여 있었다. 그가 6년간 그려온 그림. 돈과 욕정에 눈이 멀어 도망친 남녀의 이야기가 이 초라한 어촌 마을과 죽은 남자와 그리고 아들을 꼭 닮은 아이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거짓말을 직감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실이 두려워졌다. 그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여기서 더 캐물었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할 것 같았다.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이대로 물러서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확인해야 할 것이 생겼다. 저 아이가 모든 진실의 열쇠였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 그때는 네가 숨기고 있는 모든 것을 알아낼 것이다. 그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 서연은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아이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물이 흙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악몽이 6년 만에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차에 돌아온 강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는 묵직한 침묵 속에서 다시 서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비린내 나는 바다를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나서야 강 회장이 눈을 감은 채 입을 열었다. 그 아이, 5살은 되어 보였지. 비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그쯤 되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입을 다물었다. 6살. 진우가 죽은 직후에 태어났다고 해도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다. 차태호의 아이라면 진우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비서, 네, 회장님. 차태호가 죽었다더군. 비서는 놀란 듯 백미러로 회장을 살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아이. 어떻게든 유전자 검사를 할 방법을 찾아 머리카락이든 뭐든 조용하게 내가 직접 확인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로 떨리지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알아내야만 하는 자의 차가운 결의만이 남아있었다. 강 회장은 서울로 돌아오는 내내, 그리고 그 후 며칠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거대한 회장실은 그의 침묵으로 인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6년 전의 서류들을 다시 꺼내보았다. 박서연의 인사기록, 차태호의 입사 서류. 둘 다 고아원 출신. 공통점은 그것뿐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 아이, 민준이라는 아이의 얼굴로 가득 차 있었다. 아들의 어릴 적 모습이 그렇게까지 선명하게 겹쳐 보일 수가 없었다. 그것이 만약 차태호의 아이라면 그건 너무나도 잔인한 우연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의심은 한번 피어오르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렀다. 그 아이, 유전자 샘플. 가져왔나? 비서는 조용히 서류 가방에서 작은 비닐 지퍼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아이가 쓰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칫솔이 들어있었다. 마을 쓰레기장을 뒤졌습니다.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강 회장은 칫솔을 노려보았다. 이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모든 것을 결정할 터였다. 계엄사, 맡겨. 내가 아는 곳으로.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차태호, 그자가 죽었다는 말 사실인지 확인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사고 기록, 사망 진단서, 전부 다. 비서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강 회장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이제 분노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퍼즐 조각을 맞춰야 하는 탐정이 되어 있었다. 한편 강 회장이 떠나간 어촌 마을의 작은 집, 서연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녀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6년간 지켜온 위태로운 평화가 산산조각 났다. 그가 왔다. 결국 그는 그녀를 찾아냈다. 그녀는 민준이를 꽉 끌어안았다. 아이의 따뜻한 천이 그녀의 얼어붙은 심장으로 전해졌다. 그녀의 기억은 6년 전 그 끔찍했던 밤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다. 임신 초기 증상으로 힘들어하던 그녀는 남편 진우가 늦어지자 불안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남편인 줄 알고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남편의 부하 직원인 차태호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다. 그녀는 차태호를 잘 알지 못했다. 그저 회사에서 몇 번 마주치고 진우가 가끔 유능한 친구라고 칭찬하던 것을 들은 게 전부였다. 무슨 일이시죠? 그녀의 물음에 태호는 한참이나 입을 떼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내뱉은 말은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강진우 이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태호는 비를 맞으며 무너지는 그녀 앞에서 잔인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진우는 교통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불법 도박에 빠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액의 빚을 졌고 회사의 금괴까지 손을 댔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자 그는 한 호텔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서연이 울부짖으며 믿을 수 없다고 소리쳤을 때 태호는 그녀 앞에 또 다른 폭탄을 던졌다. 저는 진우 형의 삼촌입니다. 서연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태호는 자신이 강 회장의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호적에도 오르지 못한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평생을 그림자처럼 강 회장 일가를 지켜보며 살아왔다고 했다. 그는 강 회장의 냉혹함과 진우의 나약함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무너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진우는 그의 도움을 거부했다. 태연은 진우의 유서를 꺼내 보였다. 유서에는 모든 죄 고백과 함께 아내 서영과 그녀가 임신한 아이에 대한 마지막 부탁이 적혀 있었다. 태호야, 네가 내 동생뻘이라는 걸 안다. 미안하다. 아버지께는 차마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다. 그분은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죽는 걸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그분께 나는 영원히 완벽한 아들이어야 해. 제발, 서연이와 내 아이를 부탁한다. 그녀가 모든 걸 훔쳐 달아난 것처럼 꾸며다오. 아버지는 슬퍼하시기보다 분노하실 테니 차라리 그게 낫다. 태호는 서연에게 무릎을 꿇었다. 형수님, 진우 형이 금고에서 빼낸 돈은 제가 제 유산으로 다시 채워 넣었습니다. 강 회장님은 돈이 빈 것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사라져야 합니다. 형수님이 저와 함께 돈을 갖고 도망친 것처럼 보여야 강 회장님이 진우 형의 죽음을 명예롭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평생을 배신자라는 낙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선택을 강요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생각했다. 이 아이가 죄인의 아들이 아니라 배신자의 아들로라도 살아남게 하려면 그녀는 태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사랑의 도피가 아니라 죽은 자의 명예와 산 자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희생극의 시작이었다. 다시 현재 서연은 잠든 민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그녀는 6년간 홀로 감내해온 이 비밀의 무게에 짓눌려 소리 없이 울었다. 그녀는 태호가 자신들을 숨겨주고 떠난 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그저 가끔씩 익명으로 생활비를 보내주는 그의 흔적만을 느낄 뿐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강 회장의 집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비서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차태호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말해, 박소연의 말대로 죽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하지만 시기가 다릅니다. 그녀는 오래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정확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뭐라고? 강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확히 일주일 전
저희가 그녀를 찾기 불과 며칠 전입니다. 사인은 공사장 고층에서의 추락사. 경찰은 자살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차타오의 자살. 그것은 강 회장이 예상했던 그림에는 없는 조각이었다. 배신자가 6년이나 쥐 죽은 듯 숨어 살다가 하필이면 자신이 그들을 찾아내기 직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도 절묘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다.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강 회장이 차에 조사를 명하기도 전에 한 통의 전화가 비서실을 통해 걸려왔다. 자신을 법무법인 정진의 김 변호사라고 밝힌 남자였다. 그는 고인이 된 차타오 씨의 법률 대리인이며 차타오 씨가 사망할 시 즉시 강 회장에게 연락해 유언장을 집행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했다. 유언장. 강 회장은 그 단어를 곱씹었다. 일개 직원에 불과했던 자가 대기업 회장인 자신에게 유언을 남겼다. 이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느껴졌다. 그 유언 집행에 박서연도 포함이 됩니까? 김 변호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회장님. 박서연님은 본 유언장의 가장 중요한 상속자이자 증인입니다. 반드시 참석하셔야 합니다.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올가미가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그는 즉시 비서에게 명했다. 그 여자 당장 서울로 데려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변호사 사무실로. 그는 도망칠 기회조차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며칠 후 법무법인 정진의 무겁고 정적인 회의실. 강 회장은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에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거의 방황제로 끌려온 서연이 앉아 있었다. 서연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그녀는 태호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저 며칠 전 그가 있는 공사장 근처에서 낯선 차들이 맴도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며 무슨 일이 있어도 민준이를 부탁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던 그였다. 그녀는 이것이 강 회장이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김 변호사가 들어와 정중하게 인사를 했다. 그는 두 사람 앞에 서류 봉투 2개를 놓았다. 하나는 유언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편지였다. 고 차태호님의 뜻에 따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본인 김태호는 고 강만철 명예회장님의 혼외자로. 첫 문장부터 강 회장은 숨이 멎는 듯했다. 강만철, 그의 아버지였다. 그렇다면 차태호, 아니 김태호는 그의 이복동생이었다. 그가 평생을 증오했던 배신자가 사실은 그의 피를 나눈 혈육이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눈을 감은 채 떨고만 있었다. 유언장은 계속되었다. 김태호는 강만철 명예회장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비밀 유산을 상속받았으며 이는 강 회장도 모르는 차명 계좌로 관리되어 왔다고 했다. 그리고 김태호는 그 유산의 대부분을 박서연님과 그녀의 아들 김민준 군에게 상속한다. 김민준, 강 회장이 낮게 으르렁거렸다. 성이 김씨라고 서연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태호 씨가 민준이를 입양했어요. 법적으로. 제가 도망자로 살아야 해서 아이의 미래를 위해. 그녀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차태호의 아들이란 말이군. 강 회장이 경멸스럽게 내뱉었다. 김 변호사는 유언장 낭독을 마친 뒤 2번째 봉투를 강 회장에게 밀었다. 이것은 고인께서 회장님께 개인적으로 남기신 유서입니다. 저와 박서연님은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변호사와 서연이 방을 나가고 강 회장은 묵직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빼곡하게 손으로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회장님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요. 먼저 6년간 회장님을 속인 점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조카이자 회장님의 아들인 고 강진우 이사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조카 약속. 저는 회장님의 이복동생 김태호입니다. 평생을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회장님을 원망한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진우 형을, 제겐 조카지요. 진우 형을 친형처럼 따랐습니다. 그래서 더 막지 못했습니다. 형이 불법 도박에 빠져 회사 돈까지 손대며 무너지는 것을. 편지지가 그의 소나귀에서 구겨졌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진우 형은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목을 맸습니다. 막대한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완벽한 아들이어야 한다는 회장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자신을 비관하여 강 회장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형의 마지막 유언은 회장님께는 절대 자신의 나약한 죽음을 알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배신당한 분노로 자신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슬픔이 회장님을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형수님께, 서연 씨에게 부탁했습니다. 저와 함께 도망친 것처럼 꾸며달라고. 그것이 진우 형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회장님, 서연 씨는 죄가 없습니다. 그녀는 6년간 죽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그녀가 가져간 돈은 회사 돈이 아닙니다. 진우 형이 빼돌린 돈을 메우기 위해 제가 넣은 제 유산입니다. 그녀는 그저 뱃속의 아이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6년. 그가 6년간 쌓아올린 분노의 성이 이 편지 한 장으로 먼지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가 증오했던 것은 며느리의 배신이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거짓말이었던가. 그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처음부터 아들을 제대로 알았던 적이 없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진실은 그가 감당하기에 너무나도 참혹했다.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복도 끝에서 초조하게 서 있던 서연이 그와 눈이 마주쳤다. 강 회장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내디뎠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강 회장은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다. 그의 육중했던 어깨는 방금 읽은 편지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6년. 그가 며느리를 향해 쌓아 올린 분노와 배신감은 사실 아들이 스스로 만든 거짓된 명예를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그는 아들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가장 추악하고 나약한 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끝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6년간 괴물이라 여겼던 며느리.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6년 동안 그녀를 향해 준비했던 수만 가지의 저주와 욕설이 한순간에 의미를 잃었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무엇을 물어야 하는가? 돈 그의 목소리가 모래처럼 갈라져 나왔다. 그 돈 어디 있나? 이것은 더 이상 횡령한 공금을 추궁하는 질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마지막 흔적, 그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 된 거액의 돈에 대한 확인이었다. 그는 태호의 편지를 믿었지만 서연의 입에서 직접 들어야만 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더 이상 소리내어 우는 법을 잊어버린 듯 했다. 없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없다니, 그 큰 돈이. 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네, 회장님께는 비밀로 하셨던 진우 씨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서연은 6년 만에 처음으로 시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슬픔만이 가득했다. 강 회장은 뒷걸음질 쳤다. 사망보험금. 아들이 자신 몰래 들어두었던 거액의 생명보험. 그는 그 존재조차 몰랐다. 그걸 진우가 훔쳤단 말이냐. 제 목숨값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돈으로 도박빚을 갚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던 겁니다. 금괴에서 돈을 꺼냈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태호 씨가 그걸 알았습니다. 진우 씨가 죽은 뒤 금고가 비어있는 것을 회장님 명예에 흠이 갈까봐, 아드님이 회사 돈까지 손댄 것을 세상이 알까봐 자신의 돈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회장님께서는 영원히 아드님이 횡령한 사실을 모르시게 하려고요. 강 회장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벽을 짚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 없었다. 그가 6년간 쫓았던 그 거액의 돈은 그의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들의 목숨값이었고 그가 동생이라 부르지도 못했던 한 남자의 희생이었다. 그는 돈을 잃은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진심을 짓밟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으로 서연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6년 전의 기억이 마치 그의 기억인 것처럼 생생하게 파고들었다. 그날은 진우가 죽기 바로 전날 밤이었다. 그는 며칠 만에 집에 들어왔다. 그의 몸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절망의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임신 3개월 차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서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나 끝났어. 다 끝났어. 진우는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돌이킬 수 없는 도박빚, 회사에 금괴 손을 댄 것, 그리고 이제 그를 찾아올 사람들의 협박. 아버지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분은 날 용서 안 하실 거야. 난 그분의 완벽한 아들이 아니었어. 서연은 무슨 말이냐고.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그를 붙잡았다. 하지만 진우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마지막 부탁을 했다. 서연아, 내가 없으면 그냥 네가 다 가져간 걸로 해줘. 제발. 뭐라고요? 네가 태호랑 눈 맞아서 돈 갖고 도망친 걸로 그렇게 해줘.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나약하게 죽는 것보다 차라리 널 증오하는 게 덜 고통스러우실 거야. 서연은 그게 무슨 말이냐고, 미쳤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진우는 빌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다. 남편으로서가 아니라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아내에게 매달린 마지막 애원이었다. 강 회장은 비틀거렸다. 그는 회의실 벽을 짚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속였다. 자신을 완벽한 아들로 기억해달라는 그 이기적인 마지막 부탁을 위해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6년간의 지옥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지옥에 불을 지핀 집행자였다. 그는 서연을 증오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거짓말에 노란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장님, 서연이 그의 무너진 모습을 보며 낮게 불렀다. 그녀는 그를 원망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둘 다 강진우라는 남자가 남긴 거짓말의 피해자였을 뿐이다.
강 회장이 뭐라고 입을 때려던 바로 그때였다.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 회장의 비서가 땀에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그는 상사의 무너진 모습과 서연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손에 쥔 서류가 그보다 더 중요했다. 회장님, 무슨 일이야? 강 회장이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내밀었다. 강 회장은 초점 없는 눈으로 서류를 받았다. 복잡한 유전자 배열지도,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결론이 적힌 한 줄의 문장. 회장님, 그 아이... 비서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렸다. 친자관계 99.9% 일치합니다. 비서가 숨을 삼켰다. 민준군은 돌아가신 강진우 이사님의 아들입니다. 회장님의 친손자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서류와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6년 전 사라진 것은 돈과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이 저지른 죄와 그의 핏줄, 그의 손자였다. 강 회장의 시선은 비서의 얼굴에서, 그가 내민 서류로, 그리고 다시 서연의 창백한 얼굴로 옮겨갔다. 99.99%.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가 6년간 부정했던 진실, 혹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진실이 잉크 냄새를 풍기며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그의 핏줄, 강진우의 아들. 6년 전 사라진 것은 돈과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아들의 명예가 아니라 아들의 마지막 흔적, 그의 손자였다.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6년간 굳어있던 그의 세상이 깨지는 소리였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가 6년간 저주했던 여자,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돈을 훔쳐 달아난 파렴치한 여자라고 믿었던 며느리. 그녀는 그 모든 시간 동안 죽은 남편의 마지막 이기적인 부탁을 지키기 위해 그의 핏줄을 뱃속에 품고 지옥 속을 걸어왔던 것이다. 그녀는 배신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아니, 이 비극의 유일한 생존자였다. 강 회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들의 거짓말에 동조한 가장 잔인한 가해자였다. 그는 6년 동안 자신의 손자를 향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 그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아들. 강진우, 그는 도박꾼이었고 횡령범이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아버지를 속인 겁쟁이였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자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명예로운 죽음을 택했다. 강 회장은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에 몸서리쳤다. 진실은 언제나 잔인했지만 이번만큼은 그를 완전히 파괴했다. 그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총수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모든 진실을 마주한 늙고 병든 사내에 불과했다. 그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는 육중한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서와 서연, 심지어 복도를 지나던 로펌 직원들까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에서 6년 만에, 아니 평생의 처음일지도 모르는 뜨거운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눈물이 아니었다. 6년간 골마터진 회한이었고 며느리를 향한 미안함이었으며 핏줄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흐흑, 오열. 그는 어린아이처럼 목을 놓아 울었다. 오열. 철옹성 같던 남자의 울음소리가 법무법인의 차가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아들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혐오, 그리고 며느리와 손자에 대한 가늠할 수 없는 죄책감. 그는 6년 전 아들의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분노의 대상이 사라지고 진실이 드러나자 그는 버틸 수 없었다. 서연은 그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시아버지의 눈물. 그것은 그녀의 6년 세월만큼이나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그녀는 그를 원망해야 할지 동정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녀 역시 모든 힘이 빠져나간 듯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참을 울던 강 회장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연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바닥을 짚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비서가 다가와 그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저어 막았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며 일어서야 했다. 그리고 그는 6년간 한 번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호칭으로 그녀를 불렀다. 아가.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한때 그녀의 뺨을 내리치려 했던 손이었지만 지금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의 손이었다. 집에 가자. 그는 겨우 그 말을 내뱉었다. 너하고 내 손자 다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자.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 늙은 아비가 다 잘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하듯 말했다. 6년간의 지옥을 끝내자는 제안이었다. 서연은 그의 잡힌 손을 내려다보았다. 따뜻했다. 6년 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이 손을 잡으면 이 지옥이 끝날까? 민준이가 회장님의 손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희망 대신 또 다른 절망이 어렸다. 아버님. 그녀가 처음으로 그를 아버님이라 불렀다. 강 회장의 눈이 희미한 기대로 흔들렸다. 하지만 아버님, 저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다 책임진다. 이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서연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잡힌 손을 빼내는 대신 오히려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민준이가 아픕니다. 진우 씨에게 물려받은 병이에요. 심장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심장병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법무법인의 복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강 회장의 눈에 겨우 맺혔던 희미한 빛이 다시 꺼졌다. 6년의 세월이 그에게서 아들의 진실을 빼앗아갔다면 이제 그 대가로 손자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는 며느리가 겪었을 절망의 깊이를 그제야 어렴풋이 짐작했다. 진우 씨에게 물려받은 병이라고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주 희귀한 유전성 심근병증이라고 했습니다. 진우 씨는 가벼운 증상만 있었지만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했어요. 강 회장은 망연자실했다. 아들이 심장병이 있었다고 그는 전혀 몰랐다. 완벽한 아들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아들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조차 알지 못했던 아비였다. 서연은 지난 6년간의 지옥도를 털어놓았다. 태호가 마련해준 돈, 그 거액의 돈은 사치나 도피 자금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민준이의 생명줄이었다. 시골의 작은 병원, 대도시의 대학병원을 전전하며 아이의 약값과 진료비로 모두 사라져갔다. 그녀는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 돈과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태호 씨가 돈을 벌어야 한다고 위험한 공사장에서 서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삼켰다. 태호의 죽음이 민준이의 병과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강 회장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분노는 너무나도 어리석었고 그의 복수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는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6년 전의 냉철한 총수로 돌아와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대한의료원 VIP 병동 준비해. 심장센터 김정훈 박사, 당장 연결하고 내가 지금 내 손자를 데리고 갈 거라고 전해. 그의 목소리에 담긴 것은 권력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그날 밤 민준이는 앰뷸런스에 실려 서울의 최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꼬박 이틀에 걸친 정밀 검사가 진행되었다. 강 회장은 단 1분도 병원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6년 만에 만난 손자의 병실 앞을 지켰다. 서연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들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윽고 김정훈 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들 앞에 섰다. 그는 국내 최고의 소아심장 권위자였다. 회장님, 강진우 이사님의 병력 기록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유전적 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민준군의 상태는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박사는 차트를 넘겼다. 지방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기적처럼 버텨왔습니다만 한계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강 회장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그래서 방법은 수술해야 합니다. 김 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심장 이식,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서효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식이요.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국내 대기자 명단을 고려하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의사의 말은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다. 돈,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작은 생명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든 찾아내. 국내든 해외든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내 손자 살릴 방법 찾아내. 강 회장이 절규하듯 소리쳤다.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이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기증자의 조직적 합성이. 그때였다. 병실 안에서 민준이가 엄마를 찾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서연이 황급히 달려 들어갔다. 강 회장도 뒤따라 들어갔다. 민준이는 낯선 환경과 고통에 겁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다. 아이는 강 회장을 보자 엄마 뒤로 숨으려 했다. 저 할아버지, 무서워. 강 회장의 심장이 칼로 베인 듯 아팠다. 그는 6년간 이 아이에게 복수를 꿈꿨고 이제 겨우 만난 손자에게 그는 무서운 할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어색하게 병실 구석에 섰다. 서연이 잠시 간호사와 이야기하러 나간 사이 병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가 침대에서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울어요? 강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거친 손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평생 명령만 해왔지 다정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낡은 그림책을 집어들었다. 이거 읽어줄까? 민준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강 회장은 돋보기를 꺼내 쓰고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를 검토하던 목소리로 더듬더듬 그림책을 읽기 시작했다. 옛날에 호랑이가.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고 딱딱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울음을 그치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강 회장은
손자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진우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아들의 나약함이 아닌 순수하고 연약한 생명 그 자체가 있었다. 그는 이 아이에게서 자신의 아들이 아닌 자신의 손자를 보았다. 그때 김 박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었다. 회장님, 서연 씨. 서연이 달려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선생님, 방금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몇 번이나 재확인했습니다. 김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민준 군과 조직적 합성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증 희망자가 있습니다. 서연이 숨을 멈췄다. 정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의사는 태블릿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나도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강 회장이 다그쳤다. 기증 희망자가 5년 전에 등록을 했습니다. 5년 전, 네, 민준 군이 갓난아기였을 때입니다. 마치 민준 군이 언젠가 심장 이식이 필요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등록 서류에 희귀 유전병 환에게 우선 기증한다는 특이 조항까지 달아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봅니다. 김정훈 박사의 말은 병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5년 전 민준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희귀 유전병 환에게 우선 기증. 이 모든 우연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 혹은 처절한 염원이었다. 강 회장과 서연은 동시에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다. 하지만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수 없었다. 누굽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갈라졌다. 그 기증자가 누굽니까? 김 박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기증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비공개입니다. 저희도 전산 시스템의 특이사항 때문에 알게 된 것일 뿐. 원칙. 강 회장이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내 손자가 죽어가. 원칙 따위 집어치우고 당장 알아내. 이 병원이 누구 건지 잊었나. 그는 평생을 군림해온 제왕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의 절박함은 이제 분노가 되어 의사를 쏘아붙였다. 의사는 그의 기세에 눌려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다시 확인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그녀는 알 것 같았다. 아니, 알았다. 5년 전 민준이가 처음 심장병 진단을 받던 날, 그녀가 절망의 나락에서 울부짖을 때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괜찮습니다, 형수님.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민준이 지킬 겁니다 라고 말했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녀는 그때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그저 막연한 위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위로를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약속을 한 것이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서연은 온몸이 떨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야, 제발, 그 사람일 리가 없어. 김 박사는 한참 동안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고, 김태호, 씨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그 이름이 병실의 공기를 가르고 강 회장의 고막을 찍고 들어왔다. 김태호, 그가 6년간 증오했던 배신자. 며칠 전 그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 동생, 그리고 이제 그의 손자를 살릴 유일한 희망. 강 회장은 휘청거렸다. 신이 있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장난은 없을 터였다. 그는 동생의 희생으로 아들의 명예를 지켰고 이제 그 동생의 심장으로 손자의 목숨을 구해야 했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 듯 했다. 왜? 강 회장은 이해할 수 없었다. 5년 전에 어떻게 이 아이가 이렇게 될 줄 알고. 그 물음에 대답이라도 하듯 병실 문이 열리고 김 변호사가 다급히 들어왔다. 그는 강 회장과 서연을 보자마자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회장님, 박서연님,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차태호 씨가, 아니, 김태호 씨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저에게 편지 한 통을 더 맡겨두셨습니다. 그는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수신인은 박서연으로 되어 있었다. 만약 민준 군이 심장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때 이 편지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태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태호의 마지막 목소리였다. 그녀가 편지를 펼치자 익숙하지만 이제는 볼 수 없는 그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서연 씨,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민준이가 많이 아픈 거겠지요. 미안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네요. 서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다. 저는 진우 형의 병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심장질환이 아니라 대를 이어 유전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요. 진우 형은 그것을 애써 외면했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민준이가 태어나고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이 아이에게는 제 심장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5년 전 기증자 등록을 했습니다. 하늘이 도왔는지 제 조직이 민준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겠다고. 강 회장은 벽을 짚고 서서 서연의 어깨 너머로 그 편지를 함께 읽었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원래는 이렇게 빨리 떠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수명이 다하는 날, 제 심장이 자연스럽게 민준이에게 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서연 씨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체도 곧 드러나겠지요. 저는 회장님이 두려웠습니다. 회장님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면 서연 씨와 민준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회장님이 저를, 아버지의 또 다른 아들인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회장님이 저의 존재 때문에 진우 형의 명예를 다시 더럽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저 때문에 사생아의 조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제가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래야 모든 이야기가 완성되니까요. 진우 형은 비극적인 사고로 죽은 완벽한 아들로, 서연 씨는 모든 오해를 푼 희생적인 어머니로, 그리고 민준이는 그저 평범한 손자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제 죽음은 자살이 아닙니다, 서연 씨. 그것은 선택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사장의 사고는 제가 유일하게 제 심장을 온전히, 그리고 합법적으로 민준이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타이밍이 좋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편지가 서연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절규했다. 아, 안 돼. 태호 씨, 안 돼. 그녀의 울부짖음이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그 사람이 자기 목숨을, 서연은 바닥을 치며 울었다. 내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죽음을 계획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인 거야, 내가.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그가 경멸했던 이복 동생이 자신과 아들과 손자를 위해 얼마나 거대하고 끔찍한 희생을 계획했는지
그 진실의 무게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수술실 앞 복도는 지독하게 차가웠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반사되어 눈이 시릴 정도였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만이 꺼져가는 생명과 그것을 붙잡으려는 사투가 벌어지고 있음을 알렸다. 강 회장과 서연은 복도 의자 양끝에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6년이라는 시간과 겹겹이 쌓인 오해. 그리고 이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진실이라는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두 손을 모아 쥐었지만 손에서는 아무런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멍하니 붉은 램프를 바라보았다. 저 차가운 문 너머에서 지금 민준이의 작은 가슴이 열려 있을 터였다. 그리고 그 안으로 태호의 심장이 들어가고 있었다. 죽은 자의 심장이 산자의 몸 안에서 다시 뛰는 기적.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견딜 수 없는 형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민준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태호를 위해 울고 있었다. 강 회장 역시 램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평생을 신이나 운명 따위는 믿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절감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부와 권력이 저 붉은 램프 하나를 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조차 몰랐던 이복 동생에게 이제는 하나뿐인 손자의 목숨까지 빚지게 되었다. 시간이 시멘트처럼 굳어 흘러가지 않았다. 1분이 1년처럼 느껴졌다. 정적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것은 강 회장이었다. 내가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것처럼 거칠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램프를 보며 마치 혼잣말을 하듯 말을 이었다. 내가 진우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것은 고백이었다. 60평생 단 한 번도 남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본 적 없던 남자의 첫 번째 고해성사였다. 나는 완벽한 아들을 원했다. 내 제국을 물려받을 흠 하나 없는 후계자. 그래서 그 애를 칭찬 한 번 제대로 해준 적이 없지. 늘 다그치고 몰아쓰고 더 높이, 더 완벽하게.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애가 도박에 빠졌을 때 나는 그 애를 구제불능이라 여겼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고 현실을 부정했지.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내게 손을 내밀었을 때 나는 그 손을 외면했다. 그는 진우가 죽기 며칠 전 회사 자금을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는 그때 분노하며 아들을 내쫓았었다. 그 애는 나약한 게 아니었어. 내가 그 애를 도망칠 곳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거다. 내 욕심이, 내 오만이 내 아들을 죽인 게야. 그는 고개를 숙였다. 거대했던 그의 어깨가 한없이 작아져 있었다. 그는 아들의 마지막 거짓말을 원망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천천히 서연에게로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6년 만에 처음으로 한 인간으로서의 순수한 고통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너에게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아가, 이 늙은 아비가 내 죄를 감추기 위해 너를 6년간 지옥 속으로 밀어 넣었다. 용서 따위를 빌 자격도 없다는 걸 안다. 서여연은 그의 고백을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6년간 얼어붙어 있던 증오와 원망이 그의 눈물과 함께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니 용서라는 단어 자체가 그들에게는 사치였다. 그들은 둘 다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탓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단호했다. 그분은 진우 씨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의 기대를 버거워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견디지 못했죠. 마지막까지 아버님께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저와 민준이를 방패로 삼을 만큼 이기적이고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우리 모두 진우 씨가 남긴 그 끔찍한 거짓말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못을 따져서 뭘 하겠어요. 죽은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태호 씨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다시 수술실 램프로 향했다. 이제 민준이를 위해서 살아야죠. 아버님, 그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아야죠. 그것이 우리가 태호 씨와 그리고 진우 씨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일 겁니다. 그녀의 말은 용서이자 동시에 그들이 함께 짊어져야 할 미래의 약속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수술 중이라고 적힌 붉은 램프가 탁 소리를 내며 꺼졌다. 강 회장과 서연은 동시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몇 초 뒤 굳게 닫혀있던 수술실 문이 열리고 녹초가 된 김정훈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웃고 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한마디에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강 회장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벽에 등을 기댔다. 기증자의 심장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민준군의 몸 안에서 다시 힘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가 흘렀다. 기적처럼 민준이는 태호의 심장을 받아들였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혈색이 돌아왔고 처음으로 병실 복도를 제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강 회장은 회사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 손자의 곁을 지켰다. 그는 처음으로 손자에게 장난감을 사주었고 어설프게 책을 읽어주며 웃는 법을 다시 배웠다. 그날 오후 민준이는 깊은 낮잠에 빠져 있었다. 서연은 잠시 자리를 비웠고 강 회장은 손자의 잠든 얼굴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평화, 6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너무나도 값비싼 평화였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강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주요 주주인 강기훈 이사가 격앙된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뒤로 몇몇 임원들이 따랐다. 형님, 강기훈이 소리쳤다.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이 애가 누군지 아십니까? 강 회장은 잠든 손자가 깰까봐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다. 하지만 강기훈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온 회사에 소문이 파다합니다, 형님이. 6년 전에 회사 돈 수십억을 훔쳐 달아난 그 여자를 다시 불러들였다고요. 심지어 그 여자가 낳은 아비도 모르는 애를 후계자로 삼으려 하신다고요. 임원 중 하나가 거들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여자를 다시 그만하게. 강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그들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강기훈은 씩씩거리며 말했다. 형님, 노망나신 게 아니라면 당장 저 여자와 저 애를 내쫓으십시오. 저런 근본도 없는 애가 감히 우리 강씨 집안의 후계자가 될 순 없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잠든 민준이의 침대 앞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세상의 모든 비난으로부터 이 작은 생명을 지키려는 듯이 그는 6년간 감춰졌던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을 입에 담았다. 내 손자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명령보다 단호했다.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공기는 유리창에 부딪히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가웠다.
긴 테이블을 둘러싼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상석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향한 모든 이들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불만과 불안이 가득했다. 강기훈 이사가 얼음물이 담긴 컵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형님은 지금 노망이라도 드신 게 분명합니다. 6년 전 회사를 통째로 뒤흔들었던 횡령범을 다시 불러들이다니요.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다. 심지어 그 여자가 데려온 아비도 모르는 사생아를 곁에 두고 있습니다. 당장 회장직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자바라 기사, 몇몇 주주가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회사의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총수의 부도덕한 스캔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가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있었다. 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바로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묵직하게 열렸다. 강 회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예전에 위압적이던 총수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값비싼 양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 차림이었고 그의 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다시 배우는 듯한 작은 아이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아이는 건강해 보였지만 낯선 풍경에 겁을 먹은 듯 할아버지의 뒤에 숨어 있었다. 그 뒤를 서연이 묵묵히 따랐다. 회의실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강기훈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형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감히 저런 것들을 이 신성한 회의실에. 그의 말은 강 회장의 차가운 시선에 가로막혔다. 강 회장은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테이블 상석으로 걸어갔다. 그는 자리에 앉는 대신 아이를 자신의 앞에 세우고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 무겁게 모두의 귀에 박혔다. 지난 6년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속여왔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속이며 살아왔습니다. 강기훈이 비웃었다. 무슨 헛소리입니까? 형님, 이제 와서 감성팔이라도 하시겠단. 닥치거라. 강 회장의 목소리에 얼음 같은 힘이 실렸다. 내 아들 강진우는 6년 전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내 아들은 도박 빚에 시달리다 회사 돈을 횡령했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폭탄 선언이었다. 모든 임원들이 숨을 삼켰다. 강진우의 완벽했던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 나는 그 사실을 차마 내 입으로 밝힐 수가 없었다. 내 제국의 완벽한 후계자가 그런 추악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평생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숙이지 않았던 머리였다. 내 아들의 거짓된 명예를 지키기 위해 여러분을 속인 점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그는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그가 허리를 펴며 서연을 바라보았다. 나의 그 이기적인 거짓말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박서연은 6년간 횡령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지옥 속을 살아야 했다. 이 사람은 배신자가 아니라 내 아들의 마지막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다. 그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강기훈 내 놈이 말한 근본도 모르는 사생아가 아니다. 그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유전자 검사 결과서였다. 내 유일한 핏줄이자 이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인 내 손자 강민준이다. 강기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집어들었다. 거짓말, 이건 다 거짓말이야. 나는 내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속였지만 내 손자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거짓도 말하지 않겠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다시 힘이 돌아왔다. 하지만 내 손자 민준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장병으로 죽어가고 있었다. 이 아이가 지금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은 한 남자의 고귀한 희생 덕분이다. 그는 회의실을 둘러보며 자신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밝혔다. 그의 이름은 김태호다. 그는 태호가 자신의 이복 동생이었던 사실, 그가 진우의 횡령액을 자신의 유산으로 몰래 채워 넣었던 사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민준이에게 자신의 심장을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계획했던 모든 사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회의실은 이제 충격을 넘어선 숙연함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한 가문의 지독한 비극이자 처절한 속죄의 이야기였다. 그리하여 강 회장이 선언했다. 고 김태호 군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내 개인 주식의 30%를 출연하여 태호 재단을 설립하겠다. 임원들이 경악했다. 그것은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이 재단은 김태호 군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서연 씨와 민준이처럼 세상의 편견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한부모 가정과 그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것이다. 이것이 내가 내 동생에게 그리고 내 손자에게 빚을 갚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는 민준이를 안아들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다. 이에 있는 사람 있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강기훈은 이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다. 강 회장은 그들을 뒤로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가족과 함께 그 지옥 같던 회의실을 빠져나왔다. 몇 달 뒤 서울의 차가운 저택이 아니었다. 6년 전 강 회장이 서연을 처음 찾았던 강원도 끝자락의 작은 어촌 마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던 낡은 집은 화려하진 않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온기가 도는 집으로 수리되어 있었다. 마루에는 세 사람이 앉아 있었다. 따뜻한 해설레 햇살 아래 갓 잡은 생선을 굽는 냄새가 고소하게 퍼져나갔다. 강 회장과 서연, 그리고 민준이는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값비싼 정찬이 아닌 소박한 시골 밥상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식사보다 평화로웠다. 태호의 심장을 이식받은 민준이는 이제 6년의 고통이 무색할 만큼 건강하고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다. 아이는 밥을 크게 한술 뜨더니 강 회장을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다. 생선, 맛있어요. 여기, 바다도 좋아요. 강 회장은 수저를 든 채 잠시 멈췄다. 할아버지, 그 한마디가 그의 굳어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그는 손자의 머리를 어설프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께는 여전히 지울 수 없는 슬픔이 어려 있었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평화의 미소였다. 강 회장도 마주 웃었다. 6년간 그들을 짓눌렀던 지독한 한. 그 한은 요란하게 폭발하며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저 따뜻한 밥 한 끼. 손자의 웃음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희미한 미소 속에서 봄눈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